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후, 김재봉은 침침한 눈을 비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가난과 근심이 그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손끝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10개의 손가락 모두가 바늘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특히 오른손 검지와 엄지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허리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허리를 펴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더 아픈 신음만 터져나올 뿐이었습니다. 앞에 놓인 옷감 더미를 바라보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무명천과 명주천이 뒤섞여 쌓여 있었는데 모두 품삯을 받기 위해 완성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삯이라고 해봐야 옷 한 벌에 동전 몇 푼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완성품의 질에 따라 깎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끝내나. 김재봉은 중얼거리며 기름이 거의 떨어져가는 등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을 더 넣으려 해도 집에 남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쌀뜨물로 만든 풀을 먹이고 있는 등잔은 연기를 내뿜으며 간신히 작은 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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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김재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밤 깊은 시간에 이렇게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부자댁의 사내종들이었습니다. 김재봉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서기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 생사를 넘나들 때 약값을 구하기 위해 최부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약속한 기한은 벌써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김재봉, 문 열어라. 거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부자댁의 둘째 사내종인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떠돌이 건달 출신으로 주먹을 쓰는 일에 능숙해 최부자가 이런 일에 자주 내보냈습니다. 김재봉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끄고 벽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방 안쪽에서 16살 서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기는 장년병을 앓고 난 후 몸이 많이 야위었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여전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모른 척하자. 김재봉이 손짓으로 서기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 부자의 마음 모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사나이는 더욱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그 충격에 덜컥거리며 언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김재봉, 최 부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숨어있는 것 다 알고 있으니 어서 나와라. 칠성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 부자댁의 첫째 사내종인 용팔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용팔이는 칠성보다는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주인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재봉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횃불의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앞에는 횃불을 든 사내종 둘이 무섭게 서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났다. 칠성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갚을 수 없다면 이 집을 넘겨야 한다. 최 부자님의 명령이다.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김재봉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지금 임금님께 진상할 옷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만 완성하면. 그런 소리는 지겹다. 칠성이 고함을 쳤습니다. 그 말을 벌써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나? 내일까지 은전 30냥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집과 모든 살림을 압류하겠다. 30냥. 그것은 김재봉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절반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기도 했습니다.
부자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전해주십시오. 김재봉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저희 부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용파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칠성보다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똑같이 냉정했습니다. 부자님께서도 오래 기다려주셨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두 사내종이 돌아가면서 뒤에서 최 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재봉, 어둠 속에서 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최 부자님. 김재봉은 무릎을 꿇으며 인사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선 것을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알겠지? 최 부자는 김재봉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이다. 하지만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부자님의 큰 뜻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없다. 최 부자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30냥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너희 부자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사내종들과 최 부자가 가고 나자 집안은 암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재봉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내일까지?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재봉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냥이라는 큰돈을 하루 만에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을에서 그 정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최 부자뿐이었고 그마저도 이미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서가, 너는 잠들어라. 아버지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김재봉은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재봉 자신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아 미완성된 옷을 바라보며 절망에 잠겼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완성해서 품삯을 받는다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품삯은 기껏해야 은전 5냥.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김재봉은 그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한 부잣집 딸의 홀레복이었습니다. 붉은색 명주에 화려한 무늬를 수놓는 일이었는데 절반 정도밖에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늘을 다시 집어들고 작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바느질 솜씨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솜씨로는 품삯도 제대로 못 받겠구나. 김재봉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지금은 불가능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기는 방 안쪽에서 잠든 것 같았지만 가끔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봉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몇 일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 일만이라도 끝내자. 김재봉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바늘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실을 꿰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간간이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이 떨어져 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서기야, 미안하다. 김재봉은 마지막 중얼거림과 함께 작업대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바늘이 쥐어져 있었고 미완성된 옷은 그의 눈물 한 방울을 머금은 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기요, 꽃기요.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김재봉은 여전히 작업대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일간의 과로와 걱정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일어나세요.
서기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재봉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작업대에 엎드려 잔 탓에 몸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서가, 무슨 일이냐? 김재봉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이걸 보세요. 서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기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김재봉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반도 완성하지 못했던 홀레복이 완벽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평생 만들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김재봉은 몸을 떨며 일어났습니다. 홀레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붉은 명주 위에 수놓인 봉황과 모란꽃 무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금실로 놓인 테두리는 한 올 한 올이 정교했고 치마단의 물결 무늬는 실제 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봉은 옷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경악했습니다. 바느질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솔기의 정교함은 궁중 침선상공의 솜씨를 연상시켰습니다. 어깨선의 자연스러운 곡선, 소매의 우아한 실루엣,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밤중에 작업하신 기억이?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김재봉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솜씨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봉은 어젯밤 일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분명히 최 부자의 사내종들이 다녀간 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반을 뜨지 못하고 잠들었는데 그때 홀레복의 한 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슴 부분에 아주 작은 거미줄 같은 무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늬라기보다는 진짜 거미줄 같았습니다. 매우 가늘고 정교한 실로 짜여 있었는데 햇빛에 비치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무늬를 놓은 기억이 없는데. 김재봉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어제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재봉, 나와라. 시간이 되었다. 최 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온 것 같았습니다. 김재봉은 완성된 홀레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분명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은전 5냥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솜씨라면 그 몇 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가, 이 옷을 가지고 장터로 뛰어가거라.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곳에 팔아라. 김재봉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 아버님. 서기는 홀레복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옷감의 질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서기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앞문으로는 최 부자가 기다리고 있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뒷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장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김재봉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번에 혼자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늦었다, 김재봉. 최 부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을 비워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돈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최 부자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돈을 구한다는 것이냐? 지금 아들이 물건을 팔러 갔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재봉, 그런 소리로 시간을 끄는 것이냐? 너희 같은 거지들이 무슨 비싼 물건을 팔겠다는 것이냐?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서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성공했습니다. 서기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서기의 손에는 무거운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크기를 보니 상당한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의 비단 상인이 그 홀레복을 보자마자 놀라면서 은전 50냥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최 부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50냥이라니 평소 김재봉이 받던 품삯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로?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30냥입니다. 김재봉은 돈주머니에서 은전을 꺼내 최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빚을 갚겠습니다. 최 부자는 은전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진짜 은전이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합쳐 35냥입니다. 김재봉은 5냥을 더 꺼냈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만든 옷을 팔아서 번 돈이냐? 최 부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돈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돈을 받았으니 이제 더 요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빚은 청산되었다. 최 부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는 김재봉의 집을 차지해서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가고 나자 부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기적이에요. 서기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다. 김재봉은 여전히 어젯밤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재봉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의 비단상인이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김재봉이 갑자기 솜씨가 늘었다고? 홀레복 하나를 50냥에 팔았다던데? 그 가난뱅이가 그런 돈을 어디서?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성공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마을 맞은편에 사는 박재봉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재봉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재봉은 45살로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재봉사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재봉사로 인정받아 왔는데 갑자기 김재봉이 자신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박재봉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김재봉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습니다. 각종 고급 첨가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재봉의 아내인 정씨도 남편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여보, 분명히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고 있을 거예요. 김재봉이 갑자기 그런 솜씨를 낼 리가 없어요. 그렇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날 밤 박재봉은 김재봉의 집 주변을 몰래 살피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대신 바느질을 해주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김재봉의 집에는 더욱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령 감나리의 부인이었습니다. 감나리 부인은 50대 중반의 품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중에서 궁녀로 지낸 경험이 있어서 옷에 대한 안목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비단가마를 타고 와서 김재봉의 초라한 집 앞에 서는 모습이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김재봉, 내 소문을 들었다. 감나리 부인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김재봉은 깊이 절하며 인사했습니다. 내 딸의 홀레복을 만들어달라. 우리 딸은 한양의 유명한 가문으로 시집을 간다. 김재봉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감나리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완성해야 하고 조선 최고의 홀레복이 되어야 한다. 실패하면 큰 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김재봉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운 좋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실력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맡기겠습니다, 마님. 좋다. 그럼 내일 천과 도안을 보내겠다. 명심해라. 실망시키면 안 된다. 감나리 부인이 가고 나자 김재봉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우연의 일치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김재봉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느질에 임했지만 여전히 평범한 솜씨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봐도 어젯밤 같은 완벽한 솜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솜씨로는 감히 감나리 따님의 홀레복을. 김재봉은 절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피로가 밀려왔고 그는 다시 작업대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는 박재봉이 담장 너머로 김재봉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재봉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몰래 잠복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나타날까? 박재봉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김재봉의 집은 조용했고 등잔불도 꺼진 상태였습니다. 박재봉은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희미한 달빛 아래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건 거미? 박재봉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대들보에서 줄을 타고 작업대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거미보다 훨씬 크고 움직임도 묘하게 우아했습니다. 설마 거미가 바느질을 한다는 말인가? 박재봉은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로 그 거미가 자신의 실을 뽑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말입니다. 거미는 여러 개의 다리를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바늘을 조작했습니다. 실을 꿰고 바느질하고 매듭을 짓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요술이다. 박재봉은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와장창. 큰 소리에 김재봉이 깨어났고 거미는 재빨리 대들보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박재봉도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누가 거기 있는가? 김재봉이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재봉이 작업대를 보니 또다시 완벽한 바느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나리 부인이 보낸 천으로 만든 여자 저고리였는데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박재봉은 마을 사람들에게 김재봉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김재봉이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박재봉은 마을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거미가 대신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재봉, 질투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대장장이 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미가 바느질을 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곡물상이 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박재봉은 억울해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대봐라. 마을 이장인 정씨가 말했습니다. 분노한 박재봉은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김재봉의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은 대장장이 김씨, 곡물상 이씨, 그리고 젊은 농부 최씨였습니다. 김재봉, 우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바느질을 해보아라. 박재봉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김재봉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손이 떨려 평소보다도 못한 솜씨만 나왔습니다. 바늘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실이 자꾸 꼬였고 바느질 선도 비뚤어졌습니다. 보라! 이게 바로 김재봉의 진짜 실력이다. 박재봉이 득이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동안 좋은 옷들은 누가 만든 거냐? 대장장이 김씨가 물었습니다. 분노한 박재봉은 작업실로 뛰어들어가 이것저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 더미를 헤치고 도구 상자를 열어보고 구석구석을 삽사시 뒤졌습니다. 저기다. 저 대들보에 거미가 있다. 박재봉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대들보에 거미집이 있었고 그 안에서 큰 거미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미들보다 훨씬 크고 색깔도 특이했습니다. 몸은 검은색이었는데 등에 금색 무늬가 있었습니다.
거미 하나 있는 게 뭐가 특별하다는 거냐. 곡물상 이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집에 거미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농부추 씨도 동조했습니다. 박재봉은 긴 막대기를 들고 거미집을 부수려 했습니다. 내가 증명해보겠다. 저 거미를 없애면 김재봉은 더 이상 좋은 옷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안 됩니다. 김재봉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미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김재봉이 그렇게 간절하게 거미를 보호하려 하는 걸까요? 김재봉, 혹시 정말로? 대장장이 김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나타난 것은 감나리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명의 관군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나리 부인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감나리 부인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이 김재봉이 거미의 도움을 받아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재봉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감나리 부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속임수라고? 내 딸의 홀레복을 맡긴 자가? 그렇습니다, 마님. 저 거미가 대신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증명해 보아라. 감나리 부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최고의 바느질을 해보이거라. 김재봉은 절망했습니다. 거미의 도움 없이는 그런 솜씨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손은 벌써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이거라. 감나리 부인이 재촉했습니다. 김재봉은 바늘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실도 제대로 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감나리의 딸인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18살의 아름다운 처녀로 곧 혼례를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달리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왜 여기에? 감나리 부인이 놀랐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속임수든 아니든 결과가 아름답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김재봉님이 만든 옷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수진이 김재봉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재봉님, 정말 거미가 도와주고 있나요? 김재봉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로 거미가 바느질을 도와주고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재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미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진이 대들보를 올려다봤습니다. 거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니처럼 보여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김재봉이 놀랐습니다. 자애로운 할머니께서 김재봉님을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 마을의 늙은 무당인 신씨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신씨 할머니는 70살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영험한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기이한 일이 있으면 항상 그녀에게 찾아가서 상의하곤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신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감나리 부인도 신씨 할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궁중에 있을 때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씨 할머니는 거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집중하더니 갑자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영혼이구나. 신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거미는 사람의 혼이 깃든 존재다. 무슨 말씀이세요? 감나리 부인이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침선 기능자의 영혼이 거미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신씨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씨 할머니가 김재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재봉, 너는 그 영혼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김재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은 집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춥고 외로우실까봐. 어떤 집이냐? 김재봉은 대들보 한쪽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 상자였는데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천 조각들이 깔려 있고 작은 물그릇과 밥그릇도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작은 밥알과 꿀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말동무도 해드렸습니다. 신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다. 네 따뜻한 마음이 그 영혼을 감동시킨 것이다. 갑자기 대들보에서 거미가 내려와 작업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로 천천히 글자를 써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거미는 매우 정교하게 실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궁중 침선상궁 이씨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특히 감나리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씨 상궁, 감나리 부인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돌아가신 이 상궁님을 말하는 건가요? 그분은 조선 최고의 침선 기능자셨는데 거미가 다시 실로 글자를 썼습니다. 그렇다. 나는 미완성된 황후님 의복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했다. 감나리 부인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궁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제가 궁녀였을 때 당신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억한다. 어린 감나리, 이제 장성하여 부인이 되었구나. 상궁님, 왜 이런 모습으로? 감나리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완성하지 못한 황후님 의복, 그 한이 남아있어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착한 재봉사를 만나 다시 바느질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김재봉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궁님, 그럼 저를 도와주신 이유는? 너의 순수한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네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보살펴준 것이 고마웠다. 박재봉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상궁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다. 너의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투보다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이 상궁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궁중에서 평생을 바느질에 바쳤다. 15살에 궁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내 궁녀로 시작했다. 그때는 바느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상궁들에게서 바느질을 배우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다. 밤낮으로 연습했고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바늘을 잡았다. 감나리 부인이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궁녀 시절 이 상궁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왕비마마의 옷을 만들 기회를 얻었다. 그때의 기쁨과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30살에는 침선상궁이 되었다. 그때부터 궁중의 모든 중요한 의복을 담당했다. 황후님, 왕비마마들의 옷은 물론이고 왕자님과 공주님들의 옷까지 모두 내 손을 거쳤다. 김재봉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황후님을 위한 마지막 의복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한이 너무 깊어 이승을 떠날 수 없었다. 이 상궁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의복은 황후님의 60세 생신을 위한 특별한 것이었다. 용과 봉황이 어우러진 무늬에 구름과 꽃이 조화를 이루는 복잡한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금실수를 놓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감나리 부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상궁님께서 이곳에. 그렇다. 20년간 이곳저곳을 떠돌며 내 한을 풀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 착한 재봉사를 만났다. 김재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다. 네가 나에게 집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올려주며 말동무를 해준 것.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특히 네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수진이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나리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 재봉사를 통해 내 솜씨를 전수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후님께 올릴 의복을 완성하고 싶다. 감나리 부인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상궁님, 그렇다면 지금 대왕대비 마마께서 입으실 의복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 상궁의 정체가 밝혀진 후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감나리 부인은 즉시 궁에 급보를 보냈고 며칠 후 대왕대비 마마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상궁의 마지막 작품을 받들겠다. 김재봉을 궁으로 부르라. 궁에서 보낸 관리들이 김재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호위 무사들, 그리고 김재봉을 태울 가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닐까? 김재봉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궁에 가시는 거예요? 서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기도 함께 가거라. 이 상궁이 말했습니다. 바느질은 대를 이어 전수되어야 한다. 김재봉과 서기, 그리고 거미 할머니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박재봉도 진심으로 사과하며 배웅했습니다. 김재봉, 다녀와서 나도 좀 가르쳐달라. 박재봉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요. 한양까지는 사흘 걸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김재봉은 처음 보는 것들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큰 강을 건널 때는 다리의 웅장함에, 큰 도시를 지날 때는 번화가의 화려함에 놀랐습니다. 아버님, 세상이 정말 넓네요. 서기도 눈을 크게 뜨고 구경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의 웅장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다란 성벽과 거대한 문,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이 김재봉을 압도했습니다. 궁에 도착한 김재봉은 먼저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궁녀들이 준비해준 비단옷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대왕대비 마마를 아련하겠다. 대왕대비 마마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이 상궁은 특별한 힘에 의해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궁중에는 특별한 영역이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진 영혼은 잠시 동안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상궁이 나타나자 대왕대비 마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궁, 정말 오랜만이구나. 대왕대비 마마는 70대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네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마마, 죄송합니다. 미완성된 일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 착한 재봉사와 함께. 대왕대비 마마가 김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재봉, 네가 이 상궁을 도운 사람이로구나. 네, 마마.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베푼 작은 친절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상궁의 마지막 작품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왕대비 마마의 80세 생신을 축하하는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궁중 침선방은 김재봉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각종 고급 천과실, 그리고 정교한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명의 궁녀들이 다양한 침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업하겠다. 이 상궁은 가장 조용한 구석을 택했습니다. 김재봉은 이 상궁에게서 직접 궁중 침선 기법을 배웠습니다.
서기도 함께 배우며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김재봉. 바늘을 쥐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이 상궁의 지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궁중침선은 민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첫째, 바늘을 쥘 때는 힘을 빼야 한다. 너무 세게 쥐면 손목이 경직되어 정교한 작업이 불가능하다. 김재봉은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상궁의 지도에 따라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잡으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둘째, 실을 당기는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강약이 불규칙하면 옷감이 뒤틀린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수백 번 연습해야 손에 익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바느질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하나의 바느질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10개를 대충 하는 것보다 낫다. 김재봉은 처음에는 이 상궁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이 상궁이 이해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 배울 때는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면 된다. 서기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적응이 빨랐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맞다. 서기는 재능이 있구나. 계속 그렇게 해라. 작업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대왕대비 마마의 의복은 매우 복잡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늘색 바탕에 구름 무늬가 있고 그 사이로 용과 봉황이 어우러진 화려한 수가 놓여야 했습니다. 이 구름 무늬를 보아라. 이 상궁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구름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러려면 실의 굵기를 조금씩 달리하고 색깔도 미묘하게 변화를 주어야 한다. 김재봉은 며칠에 걸쳐 구름 무늬만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보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용의 비늘을 표현하는 방법도 특별하다. 이 상궁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각 비늘마다 빛의 각도가 다르게 보이도록 술을 놓아야 한다. 이것은 더욱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실의 방향을 조금씩 달리해서 빛의 반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계속된 작업 중에 김재봉은 가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상궁이 젊었을 때의 모습, 궁중에서 일하던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궁님, 혹시 제가 상궁님의 기억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 내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내 경험도 함께 전해지는 것 같다. 한 달 가까운 작업 끝에 마침내 대왕대비 마마의 의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가히 예술품이라 할 만한 걸작이었습니다. 의복을 완성한 순간 이 상궁의 모습이 밝은 빛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오랜 한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상궁, 이것은 정말 대왕대비 마마가 완성된 의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작품이구나. 의복을 실제로 입어본 대왕대비 마마는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입는 사람을 더욱 고귀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마, 이제 제 한이 풀렸습니다. 이 상궁의 목소리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재봉사에게 제 모든 기술을 전수했으니 제 뜻이 이어질 것입니다. 김재봉, 너는 이제 진정한 명장이 되었다. 이 상궁이 김재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상궁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라. 그것이 진정한 장인의 길이다. 대왕대비 마마는 김재봉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각종 고급 천과 도구들도 하사했습니다. 또한 궁중 침선 담당관이라는 높은 지위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재봉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마마, 감사한 은혜이지만 저는 제 고향에서 평범한 재봉사로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서 편히 지내며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이 상궁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대왕대비 마마는 김재봉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훌륭한 마음이다.
그렇다면 특별히 왕실 전용 재봉사로 임명하겠다. 필요할 때마다 부르겠으니 고향에서 편히 지내거라. 이상궁의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면서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상궁님. 김재봉이 급히 불렀습니다. 김재봉, 고맙다. 이 상궁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너 덕분에 내 한이 풀렸다. 이제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다. 육신으로는 헤어지지만 내가 너에게 전해준 기술과 정신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서기야, 너도 훌륭한 재봉사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거라. 그리고 김재봉,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이 상궁이 손을 내밀자 황금빛 실 한 타래가 나타났습니다. 그 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실이다. 이 상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실로 만든 옷은 입는 사람에게 행운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써야 한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살거라. 김재봉. 그리고 고맙다. 이 상궁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침선방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따뜻함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김재봉과 서기는 대왕대비 마마로부터 넉넉한 하사품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김재봉이 돌아왔다. 정말 대단하다.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김재봉은 받은 하사금으로 큰 작업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가, 이 작업실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무료로 바느질을 배울 수 있게 하자. 새로운 작업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여러 개의 작업대가 있었고 각종 도구와 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 상궁을 기리는 작은 제단도 마련했습니다. 김재봉은 마을의 과부들과 가난한 여인들을 모아 바느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궁에게서 배운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박재봉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김재봉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김재봉, 제발 나도 가르쳐달라. 나도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박재봉 씨, 기꺼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해요. 두 번째 제자는 마을의 젊은 과부인 한 씨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둘을 키워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김재봉님,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해요. 물론입니다. 열심히 배우시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마을 이장의 딸인 정순이었습니다. 20살의 총명한 처녀로 바느질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나둘씩 제자가 늘어나면서 작업실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재봉은 이 상궁의 가르침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바느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아야 진짜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또한 김재봉은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무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기 전에는 마을의 모든 가난한 가정에 따뜻한 옷을 선물했습니다. 이 상궁이 남긴 천상의 실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나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첫 번째로 천상의 실을 사용한 것은 마을의 늙은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중병에 걸려 몇 달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재봉은 천상의 실로 김 할머니를 위한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실로 만든 옷은 은은한 빛을 발했고 김 할머니가 입자마자 신기하게도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김재봉은 이 상궁의 마지막 선물에 감사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서기도 훌륭한 재봉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도 뛰어난 솜씨를 보이며
이 상궁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어받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살이 된 서기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김재봉은 아들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재봉은 서기에게 이 상궁이 남긴 천상의 실 중 일부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보물이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이것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예. 아버님, 상궁 할머니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서기는 곧 인근 마을에 자신의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재봉이 혼자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십니까? 김재봉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상궁의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재봉, 나다. 상궁님? 정말 상궁님이신가요? 김재봉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이 상궁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안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생전의 자애로운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편안히 쉬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너희들이 보고 싶어 찾아온다. 상궁님께서 편안히 쉬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너희들이 내 뜻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어받아 기쁘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도우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이 상궁은 김재봉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구나. 박재봉도 좋은 사람이 되었고, 한씨는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정순이는 시집까지 잘 갔다. 모두 상궁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네 선한 마음 덕분이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 너는 원래부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상궁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너희 가문은 대대손손 번영할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거라. 부와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나를 부르거라. 언제든 도와주겠다. 김재봉. 고맙다. 너를 만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 상궁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김재봉은 조선 최고의 재봉사로 기억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국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서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뛰어난 재봉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용식이는 한양에서 궁중납품업을 했고 둘째 용철이는 부산에서 해외 무역용 옷을 만들었으며 셋째 용석이는 고향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김재봉의 손자들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용석이는 할아버지와 가장 닮아서 이 상궁의 천상의 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그 시를 더욱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용석이가 천상의 시를 사용한 첫 번째 경우는 큰 화재가 난 후였습니다. 마을의 절반이 불타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식들이 있는 가정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용석이는 밤새워 천상의 실로 따뜻한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들은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입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용석이는 밤마다 김재봉의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상궁과 김재봉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을에는 김재봉을 기념하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사당 안에는 김재봉과 이 상궁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느질의 안전과 성공을 빌었습니다.
매년 김재봉의 기일에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재봉사들이 모여와 기술을 겨루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옷을 만들어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미 할머니와 재봉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나중에는 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김재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거미 한 마리를 보살핀 마음이 결국 온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파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희망을 주었고 풍요로운 시절에는 겸손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은 거미를 보면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안에 착한 영혼이 깃들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봉사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상궁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일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김재봉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 마을에서 대대로 재봉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상궁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밤중에 신비로운 빛이 그 집 대들보에서 나타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상궁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